이제 타법령입니다. 타법령. 네. 광주광역시 동구 울림동 산육 역시 구했고 지목이 임야고 1650제곱미터입니다. 도시 지역의 보존 녹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용도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네. 근데 용도 지역은 누구든 어떤 다 있다 보니까 보존 녹지 지역인 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다 그랬죠. 지구와 구역은 왜 있는 거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지구와 구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먹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규제가 없을 때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이 없는 거야. 규제가 있을 때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용도 국토의 계획과 인허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용도 지역은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뭐예요? 보존 녹지 지역이야.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물과 용적률은 무조건 다 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는 지구나 구역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죠. 이것은 내 땅의 규제를 받긴 받지만은 내 땅 자체가 아니라 내 땅 주변에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제일 먼저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있죠? 다시 말해 여기 뭐가 있다? 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 보호구역에 관한 어떤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업종은 여기서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있죠. 이게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은 할 때 간판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거나 물건을 쌓아둔다든가 이런 모든 그 현재 있는 형태를 변경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때 일명 여기서 나무를 심거나 물건을 쌓아둔다거나 가축을 기르려고 한다거나 간판을 만든다고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다 내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괜찮느냐고 물어봐야 된다. 문화재가 옆에 있다는 얘기죠. 보면 울림동 설실 고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공익용 산지라는 겁니다.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내 땅 옆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임야고 하나는 뭐야? 농지입니다. 이것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지목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목이 지금 공육 산지, 그러니까 임야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공익용 산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 그러니까 이 땅은 여기 보면 공익용 산지가 있고 보존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고, 그러니까 산지는 무조건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산지는 공익용과 임업용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조건 뭐예요? 임야이기 때문에 보존산지다. 보존산지인데 무슨 보존산지냐? 공익용 보존산지다 이럽니다. 임업용이 아니고 뭐다? 공익용 산지다.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 이런 건물을 요만큼만 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 지목이 임야지 않습니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공익용 산지, 보존산지라는 것이 아무 얘기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온 경우에는 준보존산지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따라서 준보존 산지는 준보존 산지라고 임의한 경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지목이 임의한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준보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규제받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예 안 적어놨습니다. 임의인데 무슨 산지라는 것이 안 나와 있으면 지목이 임의하지면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보존산지는 반드시 공익용과 임업용으로 나뉘어져서 보존산지의 경우에 공익용이냐 할 때는 공익용 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고, 임업용 산지다 할 때는 임업용 산지 안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이제? 네.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이종식 씨는 지금 한 3, 4년째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강의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제 알았다 그러네. 괜찮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은 강의를 잘 못했는 거네. 119페이지에 보시면 보존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임용용 산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면 공익용 산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그러니까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공익용과 임업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임업용 산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따로 있고 공익용 산지에서 건축할 수 따로 있다. 준보존 산지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이 임의하지만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한 1-7 이렇게 되어 있죠? 지목이 뭐죠? 임야입니다. 3,320제곱미터죠? 도시지역인데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는 보존녹지지역이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명에서는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땅이 내 규제를 받기는 받지만은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인데, 여기 뭐야? 비행안전구역 6구역이 있죠. 청남 비행장이 있죠. 청남 비행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 있죠. 군산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그다음 대지환경규제법 있죠. 거기 보면 대지환경규제법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익용 산지, 산지관리법인데 아까 여기 보면 임야죠. 공익용 산지도 있고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보존 산지고 일부는 준보존 산지다 이런 뜻입니다. 과밀 억제권력이 있죠. 과밀 억제권력.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하수 처리구역이 있죠. 하수 처리구역. 하수 처리구역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화조를 통해서 그냥 하수로 배출이 되는 곳이 있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모든 오물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오게끔 만들어서 하수 종말 처리에서 그 오물을 정화해서 다시 내보내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하수 처리 구역이라고 하면 이 집에서 나오는 하수 오물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땅에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어떤다? 그냥 내 정화조 없이 그냥 나가도 됩니다. 이게 그런 면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다른 법령은 내 땅 자체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규제도 있지만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돼서
하소처리 구역이라고 보면 내가 정화적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땅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한강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추가 규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위하고 밑에 일반적인 거를 보게끔 되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어갖고 규제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땅에 그 땅만 특별하게 생길 때는 땅을 여기다 적어놓는 것이 요겁니다. 토지인규 기적 계획 8조 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해갖고 추가 기재 이렇게 돼 있죠.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만들어놨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임야인데 임야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한다? 허가를 내 땅에 내가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나무를 비면 안 된다는 것이 뭐 산지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 산에 있는 나무를 비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을 하다 보니까 분당구 녹지과에서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적어놓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적어놓는 것이 영농, 역금, 분리농지 그 다음에 전원사업구역 이렇게 했고 다시 말하면 철탑이 있다든가 그 땅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밑에다가 따로 적어놔서 제3자에게 알려주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면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불법 훼손 임야 훼손 토지를 원상 복구시켜서 이 땅의 토지 이용 이 땅에 임해동 산 1-7번지에 이 불법 임야 훼손 토지를 지우개로 지우기까지는 어떤 의미도 못합니다. 이해가 하셨죠? 네. 요 땅이거든요, 땅. 여기 임해쯤 여기에요, 임해 여기에 옆에, 여기가 이제, 정말 디자인 센터인가 되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택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게끔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가요. 예전에 500만이니까 지금 아마 더 갈 거예요. 임해이 옆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3,310제곱미터면 청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대로해서 500만 원씩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50억이에요. 50억 다 만져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부모한테서 이런 땅을 잘 상속받으면 어떡나? 이런 땅도 상속받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 앞에 있는 뭐 대천 낙지 뭐 이 땅도 뭐야? 4개를 어떤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더구만요. 보면. 나도 참 이런 거를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한 50억 정도쯤 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거를 나무를 비다가 걸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묘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가묘를 이제 만들어서 내가 산소를 쓴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산소 아니라 산소 할아버지 쓰더라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걸 지우기 전까지는 50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의 값어치도 없어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원상 복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자식은 120페이지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불법 훼손한 임야의 원상 복구 절차 이렇게 돼 있죠. 복원 방법. 훼손 전 임목 본수도의 120%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이제 나가 보면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어려워요.
120%. 이 경우 훼손 임목본수 산정은 잘려나간 부분의 직경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나무를 빈 것만큼의 이제 나무를 20% 이상을 더 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나 보시겠나? 식재 후 3년 이상의 임목을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임목을 관리해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식자재한 경우 또한 같다. 활성된 임목 본수를 측정하여 훼손 전 임목 본수의 120% 이상이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를 빌려 불법을 훼손하는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임목 분수를 조사해서 먼저 임목 분수도의 120%가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아까 그걸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3년은 거예요. 기본. 근데 그 안에만 나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게 그러면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심어서 그 나무가 다 살아가지고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6, 7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죠. 나무 살이 되잖아요. 너랑 따라서 버림제.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저기서 나무라는 것은 과수나무도 안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잘라내는 나무 종류가 있는. 그렇지는 않고 수많은 유실수는 아니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땅을 이렇게 보러 가면은 이렇게 나무가 줄을 맞춰서 딱 심어놓은 게 있어. 예. 그런 경우가 보게끔 되면 불법으로 해석했다가 원상복구 절차에 의해서 나무 심어놓고 줄 맞춰서 딱 심어놓고 그런다. 그 임목보수 조사하고 그 살고 있는 것을 어떤다? 사진을 찍고 가서 보고 해서 그러니까 불법 훼손한 건 원상복구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목 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임목 번수가 개수를 말하는 거야. 밀도요? 밀도. 저 노인네가 아무래도 근데 그 임목 있다고 이런 이만한 걸 치워서 이렇게 만든다고는 임목 본수다라는 것은 땅에 있어서 굵은 거든지 짧은 거든지 상관하지 않고 임목 본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땅에서 지상에서 1m 20이 되는 데에 직경을 재는 겁니다. 그럼 직경을 재가지고 평균으로 나누면은 굵은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다 보니까 평균에 있는 그 직경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법으로 정해놨어. 1헥타르당 그게 1000개 이상일 때는 몇 프로고, 뭐 3cm 이상이면 1000개가 돼야 되고, 7cm 이상일 때는 뭐 700개가 돼야 되고, 7cm 이상은 500개가 되면 100%다.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직경을 다 조사를 해갖고 그 표에 사진을 시켜서 입분 번수가 몇 프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옛날에 임목 번수가 비기 전에 10%였었는데 그 다음에 다 먹으니까 12%가 된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얼마에 임목 번수가 먼저 번에 진 것이 50%였는데 이번에 다시 심어놓고 재보니까 60%다. 20% 이상 되면은 다시 말하면 50%면 10%면 20%면 10%만 더 해야 되니까 60%다 그러면 어떤다? 해지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심어놓던 거에 20% 이상을 더 심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어차피 뭐 긁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걸로 안 되거든 말이에요. 시험만 친다. 무단 형질 변경의 경우 복원 방법. 훼손 전 경사도의 110% 이상을 성절토하여야 하며 재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회선전 경사도의 선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에 따른다.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회선전 경계서의 105% 이상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훼손된 성질 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성정토하여 복원할 수 있다. 안반의 경우를 훼손한 경우에는 복원 방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보면 훼손전동 경사도의 110% 이상을 만들어야 했죠. 그럼 예전에 경사도가 20%였던 것을 10%를 줄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옛날 경사도가 20%였으니까 10% 이상이면 22%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잡았죠.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태가 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 방법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담당자가 원래대로 복구 확률 110%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게끔 되면은 더 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질까봐 하지 말고 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질 변경의 경우나 아까 인목 본수의 훼손의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있죠. 원상복구를 개인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원상복구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가 있죠. 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언제는 개인이 하죠? 네? 조금 아까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기든지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개인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나서 정식으로 나무도 비었고 형질 변경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준공 날짜가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준공 날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원상 복구하는 거를 돈을 예치한다 그랬죠. 근데 예치하지 않으면은 누가 원상 복구하죠? 지자체가 원상 복구하죠. 그럴 때 보게끔 되면 지자체가 원상 복구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산을 깎았어요. 산을 깎았는데 중단이 돼가지고 된다? 경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첨자를 받았어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참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형질 변경은 우리가 원상복구 해놨고 나무는 우리가 내년 봄 되면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지금 사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드리면은 원상복구 이미 우리가 해놓은 거니까 하시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어떤다? 그대로 계속해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시켰다 이불 덮어놨다. 내가 보기에는 이불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태만 안 나게끔 만들어 놓으면 어떤다? 원상복구 한 걸로 보더라. 이런 얘기. 근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민원들로 할 때는 원상복구를 좀 더 하게끔 하고 그래도 아까처럼 110%를 주장하진 않고 뭐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게끔 하고 비가 와도 산사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깎아서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세태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흙만 다 써놨다고 해서 저기 뭐 먼저 좀 쌓아놨다고 해갖고 그게 산세태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무단 형질 변경의 경우는 110%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가 와도 산사태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것을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서류에는 보면은 110%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안반 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무단으로 포장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도 원상복구 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계획 확인서의 명시를 뒷게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기재를 한다. 정리가 되셨죠? 제일 처음에는 땅 자체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와 구역이 없으면 규제가 없다. 용도, 지역은 무조건 하나 할 수 있어서 그 땅에 어떤 조경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내 땅의 규제긴 규제지만은 내 땅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이다. 맨 마지막 밑에 줄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그 땅에만 생길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생겼을 때 거기다 어떤다? 기재를 한다. 이번에는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효로 무감리 760-3 해갖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면적이 뭐야? 579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뭐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그러면은 농업인의 주택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택만. 그 다음에 농업인의 창고를 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만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보게끔 되면은 자 여기 보면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지법을 적용받죠. 그런데 지목이 뭘로 바뀌었죠? 대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농지만 농지법을 적용받지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는 그냥 뭐예요? 농림지역으로 해서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농지일 때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갖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농사에 경작되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다 하고 농지법에서 다시 또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연보전법은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 수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그 옆에 한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변구역이죠. 수변구역. 그 수변구역이 이 땅 옆에 500m 이내에 하천이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땐 수변구역의 규정을 받아서 수변구역에 의한 것은 뭐냐면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땅 500m 이내에 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그러면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만을 전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더 이상은 해주지 않는 것이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그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것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 대지로 바꾸려고, 농지나 이면을 대지로 바꾸려고 할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택지만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책적 일권역이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의하다 보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반 건축의 건축은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마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또는 농업인의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다. 127페이지 보시겠군요. 농업인의 주택을 좀 살펴보자.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공무원이 만들죠. 그러니까 농지법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보고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는 보게끔 되면은 농업인의 주택은 이곳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200평, 660제곱미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그렇지만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농업인이 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농업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주 수입이 다른 것으로 해서 수익을 받고 있고 그냥 농지를 300평 이상 사서 농사를 지면은 농업인도 될 수 있고 회사의 회장도 될 수 있고 농업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회사의 회장이 되는 사람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사서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 혜택은 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총 1년의 수익이 2분의 1 이상이 뭘로 농사로 짓는 사람들에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다른 곳에 건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농업진흥지역에서 200평까지만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의 건물은 30평까지. 대지는 660제곱미터, 200평까지만 전용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의 경우에 농업인이 이렇게 집을 지은 것을 팔고 다시 지을 수 있을 때는 그때는 5년이 지나야지만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는 또다시 농업인의 주택은 지을 수 없게 시행령에서 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 것이 그다지 어떤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그 농업인의 주택에서 지을 수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되고 무주택자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1년 동안 버는 거에 2분의 1 이상이 농업으로 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해준다.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에서 농업인의 주택과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농업인의 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해서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농업인의 주택이지만은 일단 집을 짓고 나면은 건축법에 의한 주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 있어서 농업인의 주택의 규정과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규제는 조금 어떤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세특례법 제99조 여러분들도 이것이 제가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조세특례법 제99조에 의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1주택을 수요한 자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 외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것이 예전에 썼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조세특례법에 들어가서 99조에 그렇게끔 되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광역시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읍면 지역에서 나와 있는 땅을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이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느냐는 걸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1가구 2주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가구 2주택 3주택이다 그러면은 대출을 안 해주게끔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27일날 출처하는 문건 중에서 제가 보면 땅이 괜찮은 땅이 49%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사자마자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여유가 있는 돈을 땅에다 좀 묻어둘 수 있어서 3, 4년 동안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땅은 제가 보기엔 현재 49%까지 떨어진 거를 60%에 사서 3년 있다가 현재 감정가로 팔고 빠져나오면 돈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땅에 대한 것을 많이 열심히 보고 지금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지법에서 설치하는 농업인의 주택의 기준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옮겨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고쳐보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2분의 2 이상을 농업으로 축적을 해야 된다. 1세당 66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보면 129페이지 보면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 행위 제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한 행위는 어떤다?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 이용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농업인의 주택, 어민의 주택, 농업용 시설, 출산업 시설 이런 것이 있죠. 보면. (1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부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일 것.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전기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 여기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막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해준다는 얘기고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의한 농막은 이렇게 돼 있고 건축법에 의한 농막은 뭐라면 건축법의 농막의 설치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농막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에 의해서는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친구가 아까 그런 것처럼 그냥 6개짜리는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농지과에서는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농막이니까. 근데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갖다 놨을 때는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으라고 할 수 있고 농지과에서는 그냥 농업이면 농지 전용 없이 있으니까 농지과에서는 시비를 안 거는데 건축과에서는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업무가 하는 업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과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할 수 있으니까 농지과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죠? 건축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딸도 그런 거를 갖다 놨을 때는 가설 건축물로 된다? 신고를 하게끔 되는데 가설 건축물을 신고 안 하고 된다? 지만들이 그냥 갖다 놔? 건축가에서 너 왜 이거 그냥 갖다 놨냐? 농막이다. 아니 농막이면 좋은데 농막도 가설 건축물 신고하게 돼 있지 않냐? 신고해라. 법이 틀리니까. 서로 담당자가 자기 역할이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농지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건축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농지법에서 문제가 없는데 저 새끼 웬 지랄이야?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각자의 업무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확실하게 될까? 맞아요.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농지법만 아니까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농지법에서는 괜찮은데 건축법에서는 괜찮은 게 아니다. 신고는 해야 되지. 이거라도 있어야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 아까 보면은 불법 훼손 임야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뭐가 있냐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를 여기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만들어서 법률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정 여건이 어려운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한다? 고시한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지인데 그 농지는 특별하게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할 때는 그 맨 밑에 있죠. 아까 세 칸 중에서 맨 밑에 어떤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적어놓고 일반인들에게 이 땅은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를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 지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얘기는 간단해요. 보면은 농지는 농사만 짓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지어도 그 주변 상황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를 지목이 전이라고 하고 무조건 농사만 지라고 수익도 안 나오는 걸 농사만 지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게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자, 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경사가 진 곳에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사지로 되어 있는 것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해준다. 그 다음에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이미 읍면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저기 개발이 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 곳에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 지역에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의 농지. 그러니까 농지 규모가 작아갖고 대규모로 기계가 들어가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조그만 쪼가리 농지. 그런 경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다시 말하면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경사가 졌다든지 좁아서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지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농업용수, 농노동,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산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 요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농사를 지려면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물을 끌어오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어떤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해준다. 이런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보면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그 다음에 쪼가리 농지. 이 세 가지는 담당자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하고 영농여건 분리로 농지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농사를 어떤다? 짓지 않아도 되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내가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전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 영농여건 분리농지에다가 뭐 공작물을 설치한다. 그냥 신고만 하고 그냥 공작물 설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합의 같은 뜻이지.
농지전역하고와 농지전역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다 그랬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한다면 허가와 신고 차이를 알아야지 무슨 차이인지 아는 거 아니야? 허가와 신고 차이가 뭐예요? 협의.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나 절차는 똑같은데 협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협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협의는 뭐냐면 거기에 농지 전향했을 때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협의하는 게 농지 전향 허가. 신고는 협의 없이 해주는 그러니까 협의 안 하게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협의만 안 한다는 뿐이지 서류 절차는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면 뭘 하라고 그러죠? 영농계획서 쓰라고 그러죠.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영농계획서 없어도 된다? 농지증을 해준다는 거죠. 영농여건 분리농지인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공작물 설치한다면 만약에 간판을 세운다고 치면 그러면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용 신고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개발이 맞아서 공작물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내가 이렇게 달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진단한다는 서류는 농지 전용 허가나 저거랑 똑같아요. 근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뭐냐면 허가는 그런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지었을 때에 주변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해보고 그런 걸 지으면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주변에 이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게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서류가 그대로 접수돼서 그냥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그대로 다 돌아가게끔 그냥 순서는 법규를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는 법규가 맞아야 되고 신고는 법규를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다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허가는 그런 것을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지었을 때 주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까를 검토를 해보고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서류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신고는 검토하지 않고 그냥 서류는 다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서류는 허가상이나 신고상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뭐를 짓는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어렵고 신고는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공작물 설치할 때 이게 꼭 공작물이 뭐 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 바꿔주나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규 절차는 똑같아야 된다니까. 단연 사전에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모든 건 똑같아요. 허가나 신고가 똑같아요.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32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은 덕평리 해갖고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 요구하는데 맨 밑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땅에만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요 세 번째 칸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런 게 아까 불법 훼손 임야된 토지든지 영농여건 분리든지 아니면은 전원 사업구역에는 철탑이 있으면 철탑이 있다고 든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토지는 지목에 토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목장용지를 만들 때에 가축의 사료를 기르기 위한 것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만들어서 할 때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먹이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초지는 초지법에 대한 별도로 초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초지 전용 허가를,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은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초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또 내게끔 돼 있거든요.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초지는 초지 부담금, 초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초지에 관한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지는 목장 용지인 경우에 초지라고 따로 생기거든요. 지목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그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야? 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초지법을 적용받는 건데, 초지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어디서만 나오는 목장 용지에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보게끔 되면 초지다 하게끔 되면은 뭐냐? 그러니까 목장 용지자는 반드시 뭘 봐야 돼? 초지를 봐야 되는 거다. 제가 그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우리 제주도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상조에 입고 있던 것이 뭐야? 그 목장 용지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장 용지대 난 처음에 그냥 무심코 봤는데 그 밑에 자세히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 초지라고 있죠. 초지는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초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초지 전용 허가 받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허가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냥 목장 용지인 경우에 항상 초지법을 적용받는 목장 용지인지 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목장 용지인지를 우리가 어떤다? 사전에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몇 명 안 되시니까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고, 다음 주 이제 27일 날이죠. 27일 날에는 제가 우리 공투를 하게 된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공투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룰을 내가 다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오게끔 되면 제가 룰을 나눠드릴 거예요. 보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제 같이 3월 달에 준비를 해놔서 4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한번 지정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 27일 나눠드리고 3월 달에 이제 같이 모임을 갖고 회의도 해보고 같이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